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원일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2017년에 여기 PRLS 칼리지 제가 왔었으니까 벌써 한 6년이 됐네요. 시간 진짜 빠릅니다. 뭐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또 대단위로 이렇게 미팅을 또 개최를 해주신 이 베링거 인겔하임 측에 또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그 국내 발생 동향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저희 신승희 그 수의사님께서 슬라이드가 너무 어렵다고 문제 제기를 하시던데, 슬라이드가 어렵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데이터가 많다 이런 얘기 같은데, 뭐 하여튼 저희가 항상 뭐 하는 일이 어쨌든 뭐 PRS 바이러스를 기초부터 파다 보니까 뭐 약간 입맛에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뭐 이렇게 입맛에 안 맞는 거나 좀 소화가 안 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좀 해결을 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국분이 한 분 계시긴 하지만 한국말로 하는 게 맞겠죠, 그죠? 뭐 PRS 바이러스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저희 성도 내에서는 생식기 질병을 유산을 포함해서요 일으키고 전 연령에서 호흡기 전신 소모성 질병을 일으킵니다. 아까 저 루시아 그 발표에서 말씀하셨지만 타입 1, 타입 2 바이러스로 분리가 저희가 구분을 하고 두 개의 유전형의 상동성이 한 6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차 방어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 필드에서 보면 저희 실험실상에서는 이상하게 유전형 상동성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교차 방어가 저희가 검출이 되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아직까지 이 교차 방어에 대한 이런 논쟁이 상당히 많다는 거. 여하튼 유전형으로 많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고 교차 방어 이 능력의 범위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쨌든 타입 1, 타입 2 바이러스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이제 국내에 있는 그 PRS 변이주들을 저희가 한 10여 년간 추적을 해가지고 다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PRS 타입 1이라고 부르는 유럽형, 타입 2라고 부르는 북미형이 같이 거의 50대 50, 50-50로 프리베일런 이제 그 발생을 하는데요. 유럽형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2013년 이후로 국내에 돌아다니 유행을 하는 일형 유전자 이 PRS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반면에 북미형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아주 뭐 높은 변이가 관찰이 되는데 크게 6개 정도의 저희가 그룹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PRS 바이러스를 리니지에다가 넘버를 붙여가지고 리니지 1에서 1번에서 9번까지 분류를 하는데, 저희 나라에 그 유행하는 그런 바이러스는 리니지 1, 1번 그룹하고 5번 그룹이 저희가 다수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베링거 인겔하임에서 우리 그 생산하는 백신이 이 리니지 5에 속하면서 우리 북미형 바이러스의 연간 발생률의 한 40% 정도를 담당을 합니다. 뭐 그래서 여전히 베링거 인겔하임 백신이 뭐 교차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밖에 없고요.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리니지 1 계열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이 PRS 바이러스가 뭐 원래 바이러스가 한국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그 지역별로 아주 독특하게 변이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검출이 되는 그런 바이러스 그룹을 코리안 리니지 A, B, C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전체 우리나라에 한 6개 정도의 북미형 바이러스가 유행을 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 10여 년간 이 바이러스들의 대표주를 뽑아가지고 이 바이러스들이 어떤 병원성을 일으키는지를 저희가 그룹별로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PRS가 강병원성이다, 중병원성이다, 뭐 저병원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뭐 늘 하는데, 그 따지고 보면 병원성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병원성을 나누느냐, 이게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 나라에 있는 바이러스들을 병원성을 나누는 기준을 일단은 전파, 트랜스미션이라는 이름 하에 얼마나 바이러스가 빨리 자라는지, 그래서 혈중 바이러스 농도, 그리고 이 뇌절, 비강을 통해서 나오는 바이러스 농도, 그리고 폐에 남아있는 농도, 그리고 임상 증상으로는 뭐 정체가 얼마나 되는지,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리고 폐병변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항목별로 나눠서 이제 병원성 비교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평가를 해보면 저희 국내에 유행하는 바이러스 중에서는 특히나 코리안 리니지 B, 한국에서만 유독 발견되는 그런 바이러스 주가 있는데, 코리안 리니지 B라고 포함이 되는 특히나 이 PJ10이라고 부르는 NA10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전파력도 높고 임상 증상도 높고, 특히나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주령 자돈에 공격 접종을 했을 때 거의 100% 열흘 안에 폐사가 하는 그런 아주 높은 병원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실상에 잠깐 이렇게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 그리고 10D415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리안 리니지 B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병원성을 가지고 있지만, NA10 같이 아까 보여드렸던 PJ10 같은 경우 아주 강병원성이고 공격 접종 후 사주령 기준으로 10일이면 폐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강독주하고 실제 비교를 해보면 이 중간성 정도 보이는 병원성을 보이는 애들하고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PRLS 바이러스가 항상 우리 농장이 양성이고 뭐 관리하던 농장이 양성이고 그랬는데 갑자기 양상이 바뀐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의심을 많이 하고 뭐 이제 서코를 의심하기도 하고 다양한 질병의 영향을 많이 의심을 하시는데, 항상 PRLS 바이러스가 양성이었다고 해가지고 항상 같은 바이러스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농장에 PRLS 바이러스가 항상 상시 감염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농장에 피해 양상이 바뀌게 되면 그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는지 꼭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N8A 같은 경우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저병원성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폐병변만 보더라도, 그리고 폐사율을 보더라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PRLS 양성, PCR 양성이고 엘라제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같은 그림으로 농장에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항상 바이러스의 존재 유무를, 그리고 어떤 유행이 유행을 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PRLS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전파력이나 그리고 이제 폐병변, 체중 이런 임상 증상을 따져고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지표로 우리가 분류를 하든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뭐가 있냐 그러면, 어쨌든 강병원성이든 저병원성이든 14일까지는 상당히 높은 병원성을 모든 PRLS 바이러스가 보이게 되는데, 14일을 기점으로 우리가 강병원성 또는 이제 저병원성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이 14일을 기준으로 이 바이러스의 병증이 회복을 하느냐, 아니면 회복을 하지 못하고 그냥 폐사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모든 지표를 집중을 해서 강병원성이냐 아니면 약병원성이냐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PRLS 바이러스들은 여기서 보실 수 있겠지만은 NA10 같은 경우에는 뭐 28일에는 접종하고 나서 폐병변 결과가 없죠. 왜 없을까요? 10일에 죽었거든요. 100%. 그래서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른 바이러스들을 보면 14일을 기점으로 폐병변 보도로 정점을 찍지만 14일을 기점으로 회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폐병변이나 정체라든지 모든 지표가 10일에서 14일 정점을 찍고 나서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은 회복을 하지만 강병원성은 이제 14일 기점으로 폐사를 하고 회복을 못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PRLS는 이 병원성을 나누는 기준도 그렇지만 어떤 것들이 진짜 방어에 도움이 되는 면역 반응이 되는지도 저희가 구분을 못하고 있죠. 정확한 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을 했던 것이, 어쨌든 폐에 존재하는 로컬한 국소적으로 존재하는 이 면역 반응이 초기에 PRLS 바이러스의 회복 또는 아예 그냥 폐사를 하는데 중요한 그런 면역 지표가 되더라. 요거를 저희가 밝힌 논문이 제법 좋은 저널이 나갔는데, 요거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나중에 저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바이러스를 저희가 평가하기에 꼭 필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좀 쓸모가 있어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컬하게 폐에 있는 면역 반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체 반응을 보는 거는 혈액을 뽑아가지고 항체를 검사하면 되는데, 항체나 T셀 반응을 보면 되는데, 폐에 있는 반응은 폐를 꺼내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돼지를 폐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꼬매고 며칠 살리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마리 돼지를 하나의 바이러스, 우리가 잘 병원학적으로 잘 증명이 돼 있는 J142라고 부르는 표준주를 접종을 시키고 100마리에다가 폐에 일어나는 상태를 보기 위해서 감염시키고 3일, 7일, 10일 이런 식으로 계속 한 10마리씩 계속 안락사를 시켜가지고 폐에 있는 면역 상태를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대부분의 PRS 바이러스들은 10일, 14일을 기점으로 병변이 가장 높고 14일을 기점으로 다소 이제 회복하는 이런 이제 모델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J142 같은 표준주도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폐에 있는 그 면역 세포들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건 뭐 그래프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CD163이라고 부르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시키려 그러면은 그 중요한 수용체가 필요하듯이 리셉터가 필요하듯이 PRS가 마크로페지라고 부르는 우리 폐에 있는 대식세포를 감염시키려 그러면 CD163이라고 부르는 리셉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CD163을 가지고 있는 그 마크로페지, 즉 PRS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세포를 폐에서 읽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10일 되면 약 한 80%의 마크로페지 타겟셀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21일, 28일 기점으로 이 셀들이 복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그래프죠. 뭐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는 마크로페지의 소스는 어디냐? 폐에 있는 대식세포 마크로페지의 수는 어쨌든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이 80% 깨졌어요. 그럼 이 마크로페지가 어디서 들어올까요? 혈액에서 들어옵니다. 혈액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노사이트 개념을 잘 아시면 혈액에 있는 모노사이트가 우리가 많은데 모노사이트가 조직 내로 이동을 하면서 마크로페지나 덴드렉셀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노사이트 유래 드리븐 마크로페지, 모노사이트 드리븐 덴드렉셀 이렇게 성상세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세포들이 10일을 기점으로 혈액 내에서 폐 내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약 80%의 마크로페지가 깨지고 난 이 폐의 비어진 공간을 어떤 세포들이 채우게 되느냐가 결국에는 회복으로 가느냐, 병원성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의 중요한 이제 표지가 되더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T세포는 어떨까요? T세포도 PBMC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혈액에서 저희가 그 수거를 한 림포사이트에서 T셀의 반응을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폐라든지 발셀이라는 거는 이제 폐에다가 PBS를 넣어가지고 잘 마사지를 해가지고 폐 안에 있는 세포를 걷어가지고 저희가 셀을 분석을 한 거고 그리고 폐 주위에 있는 림프노드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T셀의 이 발현 상황을 보면 PBMC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에서 오는 림포사이트들이니까 요 점선으로 된 것들은 혈액에서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바이러스 농도는 11일 기점으로 점차 감소를 하는데 PBMC 우리 혈액에 있는 T셀들은 21일 하여튼 28일은 돼야 얘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바이러스가 이 낮아지는 제거되는 이 기점이랑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폐 내에 존재하는 그런 T셀 반응들은 폐에 있는 바이러스 농도가 감소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T셀의 그 발현들이 높아졌다가 떨어지는 이제 아주 코릴레이션이 좋은 이런 관찰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셀도 상당히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서머리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자, 실제로 이제 감염 전에 우리가 마크로페지, 우리가 대식세포라고 부르는 이제 PRS 바이러스의 이 타겟이 되는 세포입니다. 똑같이 CD163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리셉터가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되는데 이 파랗게 만들어 놓은 얘들은 태아기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크로페지예요. 그리고 붉게 되어 있는 애들은 혈액에 있는 모노사이트들이 이제 분화가 돼가지고 폐로 오면서 마크로페지가 되기 때문에 모노사이트 유래 마크로페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실제로 감염 전에 이렇게 태아기부터 가지고 있던 마크로페지들이 PRS 감염이 돼가지고 거의 한 80%가 그죠? 80%가 감염이 된 이렇게 파괴가 된 이후에 실제로 혈액에서 들어온 모노사이트 유래의 마크로페지들이 똑같이 CD163을 가지고 이렇게 복구가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복구가 되는 마크로페지들은 똑같이 CD163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RS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방어 메커니즘이 이 과정 중에 있다는 것들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포들이 어떻게 파괴가 되고 어떻게 복구가 되고 이 비율이 어떻게 조성이 되고 이런 이 결과들이 상당히 방어적인 부분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이제 키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머리를 전체적으로 PRS 바이러스의 그 병원성이나 아니면 이제 면역 반응 정도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단순하게 항체, 우리가 혈액에서 검출할 수 있는 중화항체라든지 T셀 반응이 실제로 바이러스, 우리가 혈액에서 검출하는 바이러스나 폐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얼마나 제거하는데 효율적인 역할을 하느냐, 그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PRS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실제 그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폐에 일어나는 면역 반응, 이런 사이토카인 반응, 이런 어떻게 보면 선천적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DNA에 갖고 있는 이런 면역 반응들이 상당히 중요하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저희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쓸만합니까? 어려워요? 참 고민이네요. 네, 조금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PRS 바이러스가 어떠한 병원성을 이제 나타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우리가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PRS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폐의 대부분의 타겟 셀이 되는 마크로페지가 박살이 나는데 이 박살이 나는 세포가 어떻게 복구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얘가 아예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복구가 돼 가지고 나이스하게 어차피 영향을 좀 받긴 하다 했지만은 회복이 될 수 있는 모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뭐 요게 저희가 분석 비용만 한 3억 정도 들어간 실험인데 그 이론은 간단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병원성이라고 부르는 아까 NA10 같은 경우 감염시키면은 거의 열흘 안에 그 사주용 대제는 그냥 100% 폐사예요. 이런 바이러스. 그리고 뭐 감염이 되긴 하지만 아주 뭐 돼지가 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PCR 찍어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그런 저병원성, 그리고 병원성을 좀 보이는 중병원성, 일반적인 바이러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각각 감염을 시켜가지고 시기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컬한 반응을 봐야 되니까, 폐의 반응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계속 그 부검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결과는 우리가 바이러스를 강병원성, 중병원성, 저병원성 잘 나눴구나, 이렇게 보여드리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이 여기 그래프에도 바이레미아 상태에서 혈중 바이러스 농도에서 알 수 있지만 고병원성, 중병원성, 저병원성 잘 분석이 됐죠. 그 고병원성은 여기는 다 죽었기 때문에 끊긴 거고, 저병원성 같은 경우에는 이 분석 비용이 너무 비싸서 얘들은 회복 모델을 넣지 않고 회복 모델은 중병원성만 저희가 넣은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 저희가 폐병변이라든지 뭐 모든 지표들이 그 병원성별로 잘 지표가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병원성에 따라 가지고 폐에 있는 면역 세포들의 이 변이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면 여기에 그린 컬러 내지는 레드 컬러로 표시가 되는 애들이 마크로페지입니다. 마크로페지 파퓰레이션을 이렇게 세포가 많이 있는 부분은 붉게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요게 이제 마크로페지, 폐에 있는 마크로페지 계열인데, 네거티브는 그대로 그 파퓰레이션이 유지가 되죠. 근데 고병원성 같은 경우에는 3일 차에 어느 정도 감소를 하다가 7일만 돼도 거의 한 7, 80%가 감소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비주얼 상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중병원성은 감소가 되긴 하지만 그 시점이 한 일주일 정도로 늦더라. NAA 같이 저병원성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 없이 진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병원성에 따라서도 이 셀에 그런 데미지 받는 정도가 훨씬 시점도 달라지고 그만큼에 대한 비중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CD163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의 분석을 보더라도 뭐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병원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폐 내에 있는 마크로페지들이 많은 비율이 박살이 나고, 그리고
혈액에서 유입이 되는 그런 세포들의 수도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병원성이 높으면 많이 깨지고 그 폐나 혈액에서 존재하는 모노사이트 계열의 셀들 또는 림포사이트들이 폐 내로 엄청나게 밀고 들어온다는 거죠. 병원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T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T세포도 병원성이 높은 애들이 높으면 T세포가 엄청나게 많은 비율이 폐 내로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폐 내에 원래 있던 세포들이 많이 깨져가지고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모노사이트 유래의 마크로페지라든지 T셀들이 막 밀려 들어오면 과연 이것이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대부분 저희가 밝힌 바로는 밀려 들어오는 그런 T세포, 림포사이트들이 방어에 관계되는 애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 앞서 슬라이드 보시면 없나요? 여기네요. T세포를 보시면 많게는 뭐 30%, 한 20% 정도의 T세포가 폐 내로 막 밀려 들어오는데 실제로 바이러스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헬퍼 T셀, 도와주죠. 바이러스 제거를 하는 데 중요한 헬퍼 T셀이나 아니면 사이토톡식 T셀이라고 부르는 실제로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T셀의 분포는 거의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죠. 보시면 퍼센티지가 전체 비율의 0.2%, 뭐 0.4% 이러니까요. 무슨 얘기냐? 80%에 해당되는 마크로페지들이 깨지고 많은 T셀들, 마크로페지들이 쏟아져 들어오긴 하지만 실제로 얘들이 그냥 반응해서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얘들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충분한 액티베이션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폐의 공간을 막아버리고 폐렴을 더 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밀려 들어오는 세포들이 항상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세포들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로 저희가 이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부르는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부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보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더욱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더 심한 증상을 일린다는 게 건강한 사람들이 내놓는 높은 레벨의 사이토카인들이 오히려 병증을 증가시킨다는 그런 이제 증거들이 있는데 고병원성이면 고병원성이면서로 이런 시그널들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되지 않는 시그널들이 이 T세포나 마크로페지들을 이 바이러스를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주어주지 못하고 그냥 장소만 폐로 밀어넣기 때문에 오히려 폐렴을 더 증가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이제 결과를 오히려 낳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폐에 감염이 일어나고 나면 PRS 바이러스가 엄청난 폐매 손실을 한 80%가 줄이게 되는데 거기를 채워주는 세포들이 대부분 뭐냐 그러면 우리가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뭐 사이토톡식 T셀, 그죠? 이런 도움이 되는 T셀들의 비율은 그냥 베이스를 깔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들어오는 세포의 파퓰레이션들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공백이 있기 때문에 삼투압처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병원성 PRS 바이러스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뭐냐 그러면 그 타겟이 되는 마크로페지가 엄청 빠르게 높은 수준으로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또 이런 그 마크로페지가 깨짐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컨트롤되지 않는 사이토카인들이 그냥 릴리즈가 누출이 되죠. 그렇게 되면 주위에 있는 혈액이라든지 이런 이제 장기들에서 이게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T셀들이나 마크로페지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세포들이 더 심한 폐렴을 일으키고 높은 폐사를 일으키게 되더라. 이런 이제 병원학적인 특징을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거 암세포 모델에서 나오는 이뮨 체크포인트 몰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개념은 결국에는 암세포가 그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거는 암세포가 얘들이 막 자기가 증식을 하면서 T셀을 바보를 만드는 그런 이제 물질들을 많이 내놔요. 대부분의 대표적인 물질이 이제 뭐 CTLA4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IDO 아니면은 뭐 PD1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 암세포 모델에서 발견이 된 것들인데 얘들은 자기들이 T세포한테 공격을 안 받기 위해 가지고 T세포를 바보로 만드는 그런 이제 분자들을 많이 내놓는데 그 T세포를 바보로 만드는 그 분자를 우리가 이뮨 체크포인트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크포인트가 검문소예요, 검문소. T세포가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꼭 이 검문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런 물질들이 T세포를 바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근데 놀라운 거는
PRS 바이러스에도 이런 이민 체크포인트 몰큐울에 해당되는 물질들이 엄청나게 병원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발견이 되더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병원성이 높냐 아니면 회복이 되느냐, 이거를 저희가 결정하는 중요한 분자 중에 하나가 T세포를 제대로 활성하게 하는 그 바보를 만드는 이 분자의 발현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 지표를 재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병원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T세포를 바보를 만드는 이런 분자들의 그 비율들이 높아지더라. 자, 여기까지 우리 얘기를 하고, 현재 우리 많이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독특한 PRS 바이러스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PRS 바이러스를 병원학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PRS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정도를 우리가 연도별로 쭉 따져보면 항상 패턴은 이제 리니지 5, 우리 베링거 인계라인사의 백신이 포함이 되는 리니지 5가 약 한 40% 이상을 쭉 차지하면서 이제 가는데, 특히나 북미형 그룹에 보면 이제 2017년부터, 그죠? 여기 보라색 그룹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리니지 5를 능가하는 이제 이 발생률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가 리니지 1이라고 부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패턴이 2018년을 매개로 계속 증가를 하더라. 자, 그럼 왜 이 2018년부터 이 특정한 이 리니지 1이라고 부르는 1번 그룹이라고 부르는 이 바이러스가 증가를 하느냐? 유입을 보면 2011년에 우리가 리니지 1이 처음 우리가 검출이 됐는데 계속 뭐 비슷한 상황을 유지를 하다가 2017년에 한번 뛰고 2022년을 기점으로 계속 뛰더란 얘기죠. 그때마다 새로이 들어오는 유전형이 저희가 이제 국제적인 그런 바이러스 표준 용어로 NADC 30, NADC 31, NADC 34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러한 같은 리니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는 다른 종류의 이런 리니지 1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런 유입은 특히나 우리나라의 뭐 요 결과는 뭐 우연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돈, 그죠? GP, 그죠? 웅돈을 수입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그런 시기들하고 뭐 맞아떨어지더라, 이런 이제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들 제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래서 국내에 돌아다니는 이제 리니지 1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뭐 작년부터는 아예 이제 리니지 5를 능가하고 있으니까, 이런 그 바이러스의 특징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리니지 1을 보면 이제 리니지도 뭐 .1부터 .9까지 쭉 또 세분화를 하는데, 왜냐 그러면 또 이 같은 리니지 1에서도 약 한 20% 이상씩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 나라에 유행을 하는 바이러스는 NADC 30 라이크, 31 라이크, 그리고 34 라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30, 31, 34 이렇게 유행을 하는데, 특히나 국내에 유행을 하는 이 34 라이크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NADC 34 라이크라고 부르는 이 특정한 유전형 그룹들이 엄청난 모돈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토착화가 돼가지고 약간 미국주나 또 그런 중국주에 비해 가지고 약간의 또 변이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폐사율과 어쨌든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NAD34가 국내에 경기 지역하고 충청도 지역에서 검출이 됐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저희가 분류를 해서 병원학적인 특징을 한번 본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동물 실험까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는 이 슬라이드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JBNU 전북대학교 이니셜이고요. 2022년 작년에 분류를 한 이 이제 NADC 34 라이크라고 부르는 이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특히나 저희가 인비트로 이제 그 세포 레벨에서 보더라도 이 팸에서 저희가 알베올라 마크로페지라고 부르는 대식 세포에서 증식이 엄청나게 높더라. 그러니까 증식이 일단 높은 그런 증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계열의 바이러스들이 뭐 미국이나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중국의 지금 큰 돼지들에서도 보면 상당히 높은 이 병원성을 보인다고 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특정한 바이러스주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리니지 1으로 많이 검출되는 30 라이크, 그리고 최근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34 라이크를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주가 되는 BR2332, 이게 MLB 백신의 이게 조상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챌린지를 해서
그 병원성을 우리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이제 사주령 모델입니다. 사주령 모델에서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계열의 리니지 1보다 병원성이 세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NA10 같이 열흘 안에 다 100% 폐사가고 그 정도의 병원성은 보이지 않더라. 결론적으로. 자, 근데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폐병변도 뭐 다른 리니지 1보다 높긴 하더라. 근데 뭐 죽지를 않으니까 회복은 일단 되더라. 자, 그래서 사주령 모델에서 이제 회복이 되긴 하는데 재밌는 결과는 뭐냐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패턴들, 고병원성 패턴들은 여전히 보이더란 얘기죠. 그래서 NADC 34 라이크 바이러스가 보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NA10 같이 7일만 돼도 약 한 60% 정도의 폐미 소실이 되면서 다른 바이러스 주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팸셀 소실과 그리고 그에 따른 모노사이트가 폐내로 밀려 들어오는 그런 세포의 이동들이 대규모의 이동들이 관찰이 되더라.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복으로 가느냐 병원성으로 가느냐 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됐던 뭐 PD1 그리고 CTLA4 그리고 뭐 이런 그 T셀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반응들이 인비트로 그 돼지 실험상에서도 이 특정하게 이 NA34 라이크 바이러스가 상당히 엄청나게 높은 비율로 발현이 되더라.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봤던 이론상으로 상당히 강력한 바이러스가 돼야 돼요. 근데 사주령 모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특히나 PRS 바이러스가 재조합이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특히나 재조합이 일어난 바이러스 중에 중국의 바이러스 중에 이제 저희가 비슷한 실험을 가지고 이제 모던 실험을 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NAG 30, 34 라이크를 가지고 모던 실험을 이제 진행을 했죠. 자, 모던 실험과 자돈 실험을 실행했는데, 자, 자돈 실험의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NADC 34 라이크 바이러스가 물론 병원성이 더 높은 걸로 사주령 실험에서도 관찰은 되지만, 이게 눈에 띌 만큼 그렇게까지 심각한 바이러스는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모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높은 유산율과 포유자돈의 폐사를 일으키더라.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NADC 34 라이크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농장들을 추적을 해서 그런 피해자 정도를 이제 보고는 있는데, 이제 농장 정보를 워낙 내놓기를 꺼리니까 정보를 저희가 노출할 만큼 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높은 유산율, 거의 유산 폭풍이라고 얘기하니까요. 높은 유산율, 그리고 어린 연령의 폐사, 이런 것들이 주중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사주령에서 지금 결과를 봤지만은 어쨌든 발생 농장이 대부분이 모돈 피해, 임신 모돈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병원성의 그런 이제 그 분류를 하는 기준은 이렇게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의 그런 타겟 세포의 파괴가 있고 어떤 셀의 움직임이 있고 그런 면역을 억제시키는 T세포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그런 분자들의 발현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국내에 유행하는 바이러스들의 병원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궁금한 내용은 제가 질문을 따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